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신문 1405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신문에서는 1만인 클럽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정당학회, 정당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의 모임인 정당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또 민주시민교육을 시키는 또 학회 회장님도 역임하시고, 방송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 미시간에서 박사학위를 따오셔서 그동안에 비교 정치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으로서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많은 시사토론에 이렇게 참여했던 분이신데, 내일이 보궐선거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궐선거와 보궐선거 전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보궐선거 내일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일 이 시간쯤에 아마 투표가 한참 진행되고 그렇죠. 있을 건데요. 네. 선거 예측이 정치학의 가장 어떻게 보면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주어진 자료가 사실은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아마 조사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주변의 흐름이나 느낌으로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 부산 모두 야권의 승리가 좀 점쳐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얼마나 그 간격이 벌어지느냐, 좁혀지느냐에 관건하니까 싶고요. 어쨌든 양쪽 다 각자의 지지층을 최대한 동원해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격차는 좀 좁혀지지 않겠나. 다만 이제 승부의 추를 변경시키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 네거티브가 굉장히 심했죠? 막판에 올수록 특히 이제 이쪽 그 야권 후보들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좀 집중적인 문제 제기와 이제 반론이 어제 그 서울 경우에 이제 보선 마지막 그 토론회에서도 아주 난타전을 벌였죠. 그 난타전이라는 것에 시민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시민들의 삶의 행복,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갖고 난타전을 벌리면 시민들이 흥미롭게 봤을 텐데, 이런 네거티브 진짜 효과 있습니까, 선거에? 최소한도로 정치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지지층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동원해내는 효과는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에 대한 토론보다는 상대 흠집 내기에 초점이 모아졌고, 그래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흘러왔는데, 그래서 이 진영화된 정치를 좀 더 악화시킨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결국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기대, 어떤 희망을 좀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의 입장에서는 표수로 계산을 하려 든다면 믿지는 장사는 아니었을 거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좀 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한 36년 정치했는데 그 질문은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질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어놓고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36년을 정치를 하면서 정말 선거마다 많은 네거티브를 봤지만, 이번에 같이 여당이 이렇게 주도를 한 네거티브, 그리고 정말 어느 분 말씀 맞다나 이렇게 좀스러운 네거티브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선거입니까? 저는 꼭 묻고 싶어요. 진짜 프랭카드로 붙이고 싶어요. 이게 선거입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네거티브를 처음 봐요. 근데 제가 게 별로 없었죠. 제가 이제 그 선거를 많이 해봤잖아요. 네거티브는요, 한마디로 딱 이거예요. 저 지금 지고 있거든요. 저 엄청 초조하거든요. 저 지금 너무 다급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출할 방법이 없어. 선거에 진다고 하는 것은 후보로서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렇게 이제 상대방에 이제 굉장한 그 공격을 가하는데 그 결과를 봐보면 항상 봐보면 자기 편들을 더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것. 상대편들을 긴장하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상대편들을 결집하게 만드는 거. 중도표들은 정말 듣기 싫다 하고 별로 호응하지 않은 거. 네거티브는요. 네거티브 가장 많이 하는 후보는 무조건 저 후보 지금 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기 돈 들여서 광고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심했어요. 이번엔 선거도 아니에요. 이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4월 15일 작년 선거 이후 1년이 채 안 된 엄밀히 따지면 일주일 모자라는 1년 만에 상황이 반전된 거거든요. 작년 이맘때 당시 미래통합당이 하던 모습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습은 사실 그 주체만 바뀌었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여당에게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칙 있게 지고 질서 있게 패배하는 게 중요한데 그 상대적으로 선거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익숙한 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과거의 틀에 그냥 그대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좀 더 새로운 걸 원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결국 그 정치 컨설턴트인가요? 컨설팅 하시는 박성민 민기획 대표가 언젠가 한 말처럼 그러니까 아는 것만 말하는 거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집권하고 있는 세력, 여당,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정말 집권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잘 했느냐? 잘 했으면 찍어주는 거고 연장시켜주는 거고 못했으면 갈아치우는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집권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고 사실 야당은 우리 말하자면은 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나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나 야당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이 정부 여당을 비판한 것을 비판을 네거티브로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당은 자기들이 했던 일과 또 가지고 있는 힘을 갖고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생태탕을 이렇게 우려먹는, 난 곰탕보다 더 우려먹는 이런 선거는 제가 지금 처음 봤어요. 이런 여당의 행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여당이 선거에 임하는 이러한 그 네거티브 또는 정권 심판에 임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여당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단이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스로 어떤 상황을 자인하는 셈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떤 국정에 대한 책임을 특히 이제 이번에 부동산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그 기존에 해왔던 정책 기조하고 다른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들은 생각 중에 하나가 과연 저 선거가 없었으면 저렇게 했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저는 예상하지 않았던 시점에 예상하지 않았던 선거를 하는 거라서 선거가 없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국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왔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선거가 없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걸 다 바꾼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임의식이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 선거에 너무 익숙한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기존에 우리 정치에서 해왔던 선거 방식과 문화와 그 이기는 공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탈피할 때가 됐는데 탈피하라 하는 신호는 아마 국민들이 그러겠죠. 선거 결과로 보여주지 않겠나.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정신 차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어느 정도 갈 거고 또 그러다 또 한 번 이런 계기를 맞게 될 거고. 근데 이제 선거 뭐 의뢰껏 하는 선거는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과 1년 전에 거의 180석을 싹 쓸 정도로 이런 말하자면 여당 아니 1년 전 말고 불과 한 달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통령 지지율도 엄청 높았고 또 여당 후보의 지지율도 뭐 앞서고 항상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홍세화 씨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집권하고 권력을 잡아서 뭘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과연 있었나라는 의문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선순위를 갖고 우린 이걸 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나 그런 플랜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본적인 문제인데 두 번째는 상황 관리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부동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몇 번의 대책을 내놨잖아요. 집권하는 기간 동안 지금까지. 그리고 작년부터 보면 총선 이후에 그 양정숙, 윤미향, 인국공, 그 다음에 박원순, 조국 이렇게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상황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측면은. 그러니까 권력의 컨트롤 타워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자신들의 근본적인 지향점에 그 관점에서 상황을 관리를 해나갔어야 되는데 상황 관리가 안 된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두 군데 다 걸리는 겁니다. 상황 관리도 안 됐고 근본적인 문제의식조차도 현실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따라서 이제는 만약에 이번 내일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그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들어갈 거고 이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불행한 부분인데 어느 쪽이 집권을 하든 막판에 가서 이런 현상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근본적으로 자기가 권력을 갖고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라는 거. 계획이 없었다는 건 결국 고민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권력 관리의 차원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 적절하게 변신해낼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결여된 점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사실 이 정권의 주체 세력들 586 말하자면 386 시절부터 19살, 20살 때부터 지금 나이 60이 다 돼가도록 거의 30여 년 동안을 계속해서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30년 동안도 준비 안 된 게 지금 몇 개월 사이에 바뀐다고 선거 결과 갖고 반성하고 바뀐다고 바뀌어지겠습니까? 30년 동안을 말하자면은 청년 실업을 해소를 하고 양극화를 해소를 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돕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는 이제 사람들 나열한 것만 정책은 놔두고라도 사람들 나열한 것만 갖고도 참 심란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준비가 아무리 안 됐다 손 치더라도 부동산 정책의 국정 운영에 전부 다 이거 지금 보여지는 거의 다 이거 하나도 해결 못 한다라고 말을 듣는다 그런다면 정말 이것은 정권의 무능이 정말 드러난 겁니다. 정말 사실 뭐라고 물어야 되냐면 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외교가 한미 동맹 관계라든가 한일 외교가 잘 된 겁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주변 국가와 잘 관리가 된 겁니까? 남북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진짜 해결이 됐고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이 됐고 북한과의 진짜 관계가 원만하게 지금 민족의 동질성을 이렇게 회복돼 가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로 말한다고 그러더라면 자기들 그렇게 소득 재분배 했으니까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동네 가게라든가 골목 가게라든가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걸 묻고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해야 되는데 다 놔두고 멀쩡한 부동산을 건드려 가지고 27차례나 정책을 발표하고도 아직도 자기들의 정책에 자기들이 치여가지고 그 무게에 짓눌려서 지금 저렇게 쫄쫄 매고 있으니 이게 진짜 이 말하자면은 정말 이제 4년 차, 이렇게 이제 5년 차 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이 정말 그 정권이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제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또 연장을 시켜 주십시오. 또는 또 우리 후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계몽주의적인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의 문제가 공공성이 부족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결국은 김상조 전 실장이나 박주민 의원이 보여준 것처럼 그 위선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모범적인 제도와 방향을 제시를 하고 남들은 따르게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들도 인간이었다. 근데 남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들만의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데서 이제 근본적으로 그 출발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여든 야든 공통된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국민들의 권력에 대한 평가주의가 대단히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주기설 가장 대표적으로 뭐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한번 잡으면 한 10년은 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경험치기였는데, 물론 사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번에 지금 보여주는 거고, 그게 이제 내년 3월 9일까지 이어지느냐가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이긴 한데, 그렇게 보면 국민들은 상당히 인내심이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든 야든 누구든 바로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준비가 완벽해야 되는, 가장 완벽에 가깝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과연 이게 그 지금 야권이라고 해서 이게 정말 자신할 수 있겠느냐? 뭐 내일 만약에 야권이 모두 두 곳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들이 잘해서 승리한 거냐? 물론 야권이라는 게 반사 이익을 절반 이상 먹고 가는 게 맞는데, 그럼 그들은 대안이냐? 이런 질문에 과연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얘기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큰 선거에서 4연패, 서울에서 8연패를 야권이 왔는데, 이제 야권은 또 야권대로 이제 거듭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이 방식을 계속해서 5년 또 더 연장을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말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보다는 낫으니까 연장을 해야 된다. 아니다. 국가의 아주 구석구석의 근간과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으니 달리 생각을 해야 되고, 야권도 말 그대로 야당이 아니라 야권, 야당의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을 포함한, 또 그러지 않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니지만 국민의힘도 아닌, 말하자면 이런 그 세력들까지 연합과 연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야권의 재편은 굉장하게 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 검토하고 해 나갈 방향이지만,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선거는 항상 심판이어야 되니까 이제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참 우려와 염려가 많고, 아까 리더십 부분도 그렇고, 이 사람이 정말 결국 자기들 진영에서 정말 저 사람들 집권하려고 하는 뭐 구상이 있었어? 제대로 집권해갖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정립돼 있었어. 얘기가 야당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가장 자기들의 핵심적이었었던 동지들 사이에서 자기들이 의심을 품을 정도로 했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건 뭐 짐작이 충분히 이제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야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좀 하십시다. 지금 어쨌든 야당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졌습니다. 높게 나옵니다. 야권 후보가 갑자기 개과천선을 해서 달라진 건가요? 어떻게 해서 야권 후보가 이렇게 갑자기 지지율이 높아지게 됐다고 보세요? 그 4월 19일 날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습니다. 서울시장. 4월 19일. 3월 19일. 예, 죄송합니다. 3월 18, 19일이 아마 후보 등록일이었고, 당초에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는 19일까지 마감한다 였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싸움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양측 모두 내부적으로는 이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저는 4월 2일, 3일 그 사전투표가 시작하기 직전에, 그보다 앞서서는 29일에 투표용지 인쇄 때, 더 최악으로 가면 4월 6일 오늘쯤 단일화의 시점이 몇 번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예상하지 않았던, 전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일단 1차 데드라인은 그 3월 19일이었는데, 근데 그날 결국 넘겼어요. 근데 그거 넘기고 났을 때 대체적인 예상들이 빨라야 29일일 거다. 이 투표용지 인쇄라고 한 시점 봤는데, 그보다 빨라졌어요. 바로 그 다음, 그 주말을 거치면서 바로 단일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그 단일화를 추동한 게 외부의 압박일 거다. 그러니까 여론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단일화를 못하게 하는 쪽은 아마 크게 당했을 거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어떤 그 바람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를 그들 간에는 따졌지만,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으니까 하여튼 단일화가
대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 뭐 하여튼 뭐 항상 당으로서의 국민의힘 말고 압박을 가하는 국민의힘, 그 국민의힘이 항상 이제 제일 크고 무서운 그런 거이기는 한데 아까처럼 이제 본래 국민의힘의 후보 지지율들은 굉장히 낮았고 당 그 부분도 낮았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야권 연대, 야권 연합, 그러니까 비민주당 전체 야권 연대를 선언하고 나서고 또 본인도 적극적으로 야권에 이제 연대를 하자 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분류를 하자 그러면 보수, 민주당이라고 하는 진보, 사이에 있는 말하자면 중도, 이 중도가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도에 지금 드러내놓고 후보로 나서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하고 연대를 하겠다 하고 나섰다고 말입니다. 그 효과는 아까 지지율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컸죠.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후보가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가장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조연에 머물고 말았는데, 전 그 과정에서 약간의 정치적인 실책이 있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못 잡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입당하라. 그러니까 과거사였기 때문에 이미 그 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을 수 있겠지만 굳이 따지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과 동시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면 저는 후보가 바로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으면 아마 오세훈 후보나 나경원 후보는 별로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을 거다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제안을 막판에 가서 합당이라는 카드로 받아들이는 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적 실책이 좀 있었던 게 안철수 후보가 조연에 머무르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안철수의 기회는 아직 한 번은 남아있다. 어떤 기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돕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철수의 정치 또 막판에 조금 애매했거든요. 이 행보나 처신들이. 근데 이번에는 그와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 계기로 뭔가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그 나이브함을 좀 많이 벗어낸 것 같아요. 이제 현실 정치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은 따라서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꺾은 거와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까지 본 경선에서 이제 꺾었던 것은 중도 확장성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힘이 아니었나.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역시 조직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아마 한 25% 내외의 지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직력의 뒷받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그 세부적인 그 과정에서 이 김정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몇 가지 항목에서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계기들을 타이밍이 적절하게 잡아줬던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를테면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거기 경선에 참여해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중도 확장력하고 결과적으로 비록 뭐 선거라는 건 항상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밖에서 있으면서 아까 말하자면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를 추진을 하는데 제3 그 지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어떤 확장성. 그러니까 본래 있는 국민의힘 적극적인 지지자 말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오거나 뭐 어쨌든 저쪽으로 가는 걸 막아내는 이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아까 밖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더 기여를 했다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이제 합당을 약속을 했지만 아직 뭐 절차가 진행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또 선거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또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 일인데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입당을 해서 내부 경선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 하면
그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가장 고민거리였던 거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표가 100% 따라오지 않을 거다라고 물론이죠. 하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 그 누수를 좀 적게 할 거냐. 그렇죠. 근데 그거 핵심은 지금 같은 모양새가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갔으면 아마 100% 따라오는 건 당연히 안 됐을 것이고 네. 상당한 누수가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결과에는 도움이 됐는데 네. 안철수 후보 개인을 놓고 보면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보면 본인에겐 좀 실망스러운 그 오해 과제, 아내 기회, 윤의 교훈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제목을 뭐예요? 오늘 이제 오세훈의 과제, 안철수의 기회 그리고 윤석열의 교훈 이렇게 그 칼럼 제목을 한번 잡은 적이 있는데 네. 그 바로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네. 뭐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뭐 내일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참 봐보면 안철수 후보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바로 다음 날 네. 빨간 넥타이하고 의원총회 가서 하고 또 뭐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한 거 보면 그건 좀 대단히 잘한 겁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고 상황인 것 같아요. 3월 18일. 네. 제가 3, 4월을 헷갈리네. 3월 18일 날 안철수 후보가 우리 동국대학교에 왔었어요. 네. 그래서 2시간 정도 우리 학생들하고 온라인에서 어허. 이 특강을 하고 네. 토론이랄까요? 뭐 이걸 했는데 네. 그 장소가 딱 3년 전쯤에 예. 왔었던 곳이에요. 아하. 근데 제가 사회를 이제 봤는데 네. 제가 첫 질문으로 그걸 생각했었거든요. 이 장소를 기억하시느냐. 한 3년 전쯤에 오셨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근데 먼저 그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아하하. 여기 3년 만에 오네요.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제 옆에서 말씀하실 때하고 3년 후에 오늘 말씀하시는 모습, 제 전체적인 인상은 정치인이 됐다. 아하하.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질문에 대응하는 거나 예. 그다음에 그 표현하는 거나 예. 또 4월 19일 날 단일화 하기로 했던 게 바로 그날 무산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오지 않아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굳이 온 것도 그렇고 또 그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정치적으로 좀 성숙했다. 근데 과연 이게 이제 그 필요 조건은 되지만 이제 그 정치적 성공의 충분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3년, 10년째 지금 정치권에서 아니, 활동하고 한 8년 계시는 거잖아요. 5개월 뭐 지난번 그렇죠. 얼핏 보니까 그렇죠. 한 9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정치권에 오래 있었고 많은 그 당내에 이제 서로 선거의 승패를 봐와서 아는데요. 떨어진 사람이 당선된 사람 쉽지 않죠. 같이 다니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연설을 하는데 그 배에서 힘이 나온다는 게요. 이거 쉬울 것 같죠? 초인적입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어려운 안철수 일입니다. 거기에 뭔가 아까 대의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대의에 대한 확신과 어떤 강한 그런 책임감, 의무감, 소명감 이런 게 없어가지고는요. 우선 집에서 그 선거 유세하러 가기 방문 나서기부터가 영 싫을 겁니다. 그게 또 차에서 내려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지원 유세한다는 게 사람이라면 아까 인간이라면요 그 무지하게 어려울 일일 텐데 이 양반 그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철수 정치인 개인의 어떻게 보면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분은 그런 공의와 대의에 충실한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나름의 세계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두 개 다 있을 않은데,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섞였겠죠. 어느 한쪽만 있겠습니까? 네네. 이게 좀 더 크고 이게 좀 더 작게 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럼 저는 선거에 글쎄요 뭐 저도 안 떨어져 본 거라고 하긴 어렵지만 선거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근데 선거에는 많이 떨어져 보셨잖아요. 많이 떨어져가죠. 근데 뭐 아픈데 팍팍 찌릅니까 지금? 아니 그거는 경험하지 않고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저 자막 뉴스로 나온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 나경원 후보가 박영선의 마음을 제일 잘한다. 내가 네 마음 안다라고 뭐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는데 뭐 그런 표현했던 게 아마 가장 적확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도 아마 대단히 힘들었을 거거든요. 말도 못하죠. 저 말이 그렇지. 당사자들은 누가 나오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나가는 거 떨어지면 아주 힘듭니다.
그건 그렇고. 자, 이제 선거가 끝났어요. 이제 모레입니다. 어차피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이 이제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선거 결과는 나오는 거게 되는 거고. 자, 그건 그렇더라도 선거 결과에서 만약의 경우에, 만약 따지지 맙시다. 여당은 어떻게 될까요? 선거 이후에. 여당은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대선 전국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여당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어떻게 지느냐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1승 1패 시나리오일 텐데, 예. 그럼 1승 1패지만 5할이지만 사실상의 승리라고 그렇죠. 봐도 예. 과언이 아닐 거고.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2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2패도 2패의 그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 석패냐, 예. 아주 분패냐, 예. 아니면 완패냐, 예. 아니면 참패냐. 참패냐. 에 따라서 상당히 그 갈림길이 있을 건데 대체로 하여튼 2패가 돼버리면 정도차에 다를 뿐이지 원심력이 작용하면서 이제 결국은 각자 도생의 길로 각자 도생이면 어떡해요?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년 대선을 향해 가지 않을까 생각이 그럼 듭니다. 후보별로? 그러니까 지금 예상 후보별로요? 이낙연, 정세균,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재명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세력과 같이 이제 예. 그 결부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친문 핵심 세력들의 선택이 예. 선택에 몰리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세론에 합류할지 아니면은 자체 후보를 통해서 이재명 대세론을 깨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활로를 모색한다든지 하는 게 집단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활로 모색이 좀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교수님, 만약의 경우에 이제 참패를 했다. 뭐 참패라기보다는 어쨌든 2패를 했다. 그럼 이제 여당이 패배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 아주 독특한 게 지난 4년 내내 모든 정치의 중심은 항상 문재인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아주 문재인이 싹 사라졌어요. 말하자면 그 말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들먹이면 말하자면 득표에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라졌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패배했다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패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친문 세력들의 패배하고 다름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이 그렇게 득세를 해갖고 친문의 선택이 말하자면 아까 여당의 대선 주자들의 말하자면 향배하고 선거의 향배하고 관련될까요? 승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로 누가 이게 되나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작년 총선 때를 보시면 4월 15일 직전에 사전투표 전날 대구의 확진자가 0명이 돼요. 딱 그날 하루만 대구 확진자가 0명이 되는데 그다음부터 다시 늡니다. 계속 있어요. 근데 코로나는 계속 이제 낮아 들어가고 대통령 지지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투표가 시작될 때쯤 거의 60% 내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그땐 거들먹거리면 대통령만 거론하면 당선이 돼요. 선거 훨씬 유리한 거죠. 딱 1년 만에 대통령 지지도가 30%대로 이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대통령을 언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은 이제 점점 그런 상황으로 처하게 되는 건데 친문 핵심 지지층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의 경선 방식이 이제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주도적인 당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방식을 그대로 하게 되면 어찌되었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당원이나 유권자들보다는 적극적인 활동적인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좀 더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까지는 못하더라도 누구가 되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들지는 못해도 누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일 거라서 일단 그들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후보들의 유불리나 또는 새 확산 또 새 축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그러겠네요. 이제 야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선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1야당 국민의힘에는 선거를 치르려면 당장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1야당에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당적을 갖고 대선 주자들의 여론조사에 낀 사람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유승민, 한 분은 원희룡. 유승민은 2.4%에서 항상 거의 완전히 석화처럼 그냥 딱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고 또 원희룡은
0.5%, 0.8%, 1%, 1.1%, 1.4%에 머물러 있고 1.4%, 2.4% 가지고 대선 전국에 다가온다 그러더라도 대선을 치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야권은 극복을 할까요? 이번 그 서울, 부산시장,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그 야권 단일화 과정이 좀 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기존의 제1야당의 이른바 제3지대 또는 중도 보수 진영의 그 세력까지 같이 얹혀지는, 합쳐지는, 그래서 아마 그런 모델이 이번에 좀 시사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윤김, 홍금, 그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으로 대표되는 제3지대 또는 뭐 2.5지대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과 지금 기존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 후보 단일화 과정을 밟아가느냐, 만들어내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6월 또는 7월 정도로 예상되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 아마 내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떠나실 가능성이 높고요. 다시 오시더라도 지금의 그 모습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마감하실 거고 그러면 예정대로 절차대로 국민의힘은 6, 7월 정도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될 거고 이 지도부가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했던 것처럼 야권 후보의 단일화의 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 혁신과 변화의 그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재밌습니다. 윤김, 홍금이라고 하셨는데 요새 줄여 부르는 게 유행이에요. 나는 홍이라고 해서 당연히 홍준표 거라 생각했는데 뜬금없는 홍정욱이고 또 거기에 금태섭까지 이제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럼 거기 지금 빠진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안철수도 빠져 있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장성민도 빠져 있고, 네. 이제 나름대로 좀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정현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왜 아까 그 네 사람을 들먹이셨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치를 선언한 거나 지금 다름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진입하느냐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평가 우량주이기도 하고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나름의 준비와 어떤 그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전 이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되고요.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이제 그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 야 입장에서는 소중한 자원의 하나로 관리하거나 또는 키울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금태섭 전 의원은 이미 합류한 상황 아닙니까? 불과 1년 전에 그 입었던 옷하고 전혀 다른 빨간색 옷을 입고 지금 요새 같이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태섭이 그리는 아마 이번 보선 그다음에 내년 대선 이후에 어떤 정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정치의 또 대안을 그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범국민의힘에 지금 뭐 합당이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장성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론은 되는데 아직까지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 현직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뭐 윤 전 총장님처럼 사직을 했다든가 또는 본인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주변에서나 또는 이제 기대하는 분들이 이제 거론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이면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 모두 정치권이 아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가 요구하는 원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어떤 정치적 고려나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하는 게 아니라 법무장관이면 법무장관으로서 상관없이 해야 될 역할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파는 그 다음에 문제인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게 이제 그럼 공동체에 대한 게 우선인 거다. 내가 민주당이고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를 이분들이 원래 이분들이 제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는데 예. 이분들이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예. 그런 면에서 이제는 어느 자리에 가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권력에 대한 평가주의가 빨라진 거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권도 반사 이익만 갖고 50%는 채워갔지만 나머지 50%는 이제 스스로 채워야 돼. 그렇죠. 예, 네 능력이 뭐니 도대체? 예, 예. 넌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왜 하려고 그러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해과제, 안해기회, 윤회교훈에 해당되는 부분 딱 두 가지인 거거든요. 하나는 조직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접수를 하든 영입을 당하든 그건 또 정치 세력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접수를 해야 될 거예요. 윤회 입장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는 끌려 들어가는 감도 있어야 되는 뭐 좀 애매한 상황인데 동시에 그런 조직적 뒷받침과 더불어서는 그럼 윤석열의 칼날은 뭐냐? 도대체 뭘 하려는 거냐?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진전시키면 저는 이게 원팀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론된 분들 또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분들 누가 하나가 아니라 그는 그냥 그 팀의 좌장이지 여론조사가 높아서 지지가 높아서 후보가 돼서 재밌네요. 좌장. 팀으로 가는 거다. 네. 예를 들면 유승민의 경제와 윤석열의 정의와 공정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각자의 분야에서 하자 이거예요. 우린 결과로 전체로 국민에게 보여주면 되는 그걸로 평가받으면 돼. 유승민의 평가가 아니라 윤석열의 평가도 아니다. 우리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의 공천 관련해서 관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여도 야도 마찬가지로 정치의 본질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나의 승리가 중요하냐 우리의 승리가 중요하냐 라는 게 충돌할 때 적어도 우리의 승리를 앞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자격 있다. 일단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이다, 안철수다, 금태섭이다, 또는 뭐 홍정욱이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 이정현. 국민의힘이 아닌 사람들 그러면서도 이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을 합해지려고 한다 그런다면 중도 개혁 정당, 중도 혁신 정당, 이런 중도 정당이 출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어차피 지금 그 사람 당 소속은 아니고 각자 개인 플레이로 각자의 장점을 향해서 뛰고 있고 그 최종적인 목표는 항상 이제 정권 교체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뛰는 방식과 주장하는 것과 또 잘하는 분야는 각기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정당을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이 국민의힘의 정당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서 목표가 같은 이 나머지 밖에 있는 사람들, 소위 이제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합쳐가지고 국민의힘만 갖고도 안 되고 밖에 있는 세력만 갖고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세력들을 합해서 중도 정당 출연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변화와 혁신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중도 개혁 예. 세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중도 그러니까 이제 이 대선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전부 소수 대표제로 다수 대표제로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기 때문에 양당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양당화. 예, 양대 세력화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범야, 범여 이렇게 나눠지는 범보수, 범진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안에서 잘게 쪼개질 수가 없어요. 내각제면은 이게 각자 그렇죠. 각계약진해서 그렇죠. 자기 세력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는 게 당연한데 대선은 한 명을 뽑는 거. 내년 3월 9일에 한 명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야든 범여든 상관없어요. 일단 1대1 대결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합을 하지 않고는 그게 이제 연합이 결국 중도 확장이죠. 네네. 그렇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맞습니다. 35% 내외는 가지고 있어요. 네. 문제는 이 10에서 15%를 어떻게 늘릴 거냐, 그리고 더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저는 결국 내일 선거도 51대 49 선에서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을 거고 대선은 더더구나
더더구나 51대 49다. 그렇게 따지면 누가 5%를 더 갖고 오느냐 덜 갖고 오느냐의 차이인데 30에서 35 정도로 추정되는 양대 세력의 기본적인 최대 동원치는 전제하고 예.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예. 교수님께 좀 뭐 말하자면 뭐 어떤 한 주제를 갖고 아니고 막 굉장히 많은 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 이 대선하고 좀 놔두고 이 정권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좀 돌아가자면 이 정부의 사람들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 민주주의 확보, 민주주의 뭐 발전, 민주주의를 많이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집권을 했습니다. 지금 다 놔두고 이 정권이 들어와서 국정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는 것에 민주주의는 이 정권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권력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매몰된 거였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매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는 완성이 됐는데 지금 사람들은 능력의 민주주의를 원하는 건데 그 능력은 없고 절차에 매몰된 민주주의관을 갖고 있었던 그러면 것이 그 아니라. 절차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지켰다고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편의적인 거죠. 어떤 부분이 그런 면에서 그 과거에 이제 매몰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가장 큰 패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뭘 하려는 것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이 권력을 잡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그런 생각을 지금 실현한다라고 하는 그 변화하는 그 추세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부응하지도 못하는. 제가 아주 쉽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교수님을 포함한 교수님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은 이제 학문을 뭐 전공하시고 정치를 하신 분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항상 비판, 견제, 감시를 국회 못지않게 언론 못지않게 해오셨어요. 이 정권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 교수님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뭔가가 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적폐 대상으로 몰린다든지 아니면 뭐 토착 외구로 몰린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주변에 뭐 신상털이를 당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혹시 그런 분들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생긴 일 중에 별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손해보려 하지 않는, 그러니까 괜한 그 시비거리에, 괜한 논란거리에 가능한 끼지 않으려는 흐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서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좀 불편함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결국 편가르기나 갈라치기나 결국은 어떤 그 상대를 규정하는 거라든가 그런 면에서 좀 다양성, 다원성을 상대적으로 좀 덜 인정하려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진영 정치가 이게 너무 이제 악화되는 거죠. 이제 갈 때까지 간 양극화된 상황이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가 아닐까 싶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진영 정치, 이게 이제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특별법을 만드는 정권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어디 무엇에 한다고 60조 투자하는데 특별법, 가덕도 이전한다고 특별법, 또 뭐 한다고 특별법. 특별법을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정권도 처음 봤고, 나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국회 사진 중에 이렇게 여야 원내대표단 또는 뭐 여야 뭐 2+2, 4+4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야가 합의하고 여야가 협의하고 회의장에 나오는 이런 사진이 이렇게까지 희귀한 이런 시절을 본 적이 없어요. 야당과 대화나 타협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여당 의원들조차도 과거에는 그래도 수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에서 여당 의원 전체를 불려갖고 대통령하고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가졌거나 수시로 상임위별로라도 불러서 이렇게 한 사례가 많이 있었었는데, 이 여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청와대에 가서 밥 먹고 대통령하고 민심을 전달하고 대화 나눴다고 하는 이런 사진을 그 근래에 들어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여야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하자면은 그 여당과 정부, 당 정간의 회의라고 하는 그것도 페이스북에다가 총리가 뭐 전체적으로 뭐 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당정 회의에서 나눠야 될 대화인데 3시간 뒤에 부총리가 그거 안 됩니다 하고 페이스북에 또 받아쳐요. 이게 당정 회의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토론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돈을 국민들에게 쓰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피해자들의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숫자가 얼마고 필요한 돈이 얼마고, 또 우리 지금 현재 말하자면은 동원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의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되게 된다면 위험성이 이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어느 효과가 있고, 이렇게 빈 고가는 어떻게 채우고, 이런 것들이 당정회의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총리나 경기도지사나 당 대표가 경쟁적으로 얼마씩 쓰자고 막 뱉어놓으면 기재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안 된다고 바로 그냥 받아치고, 당정회의가 여야는 말할 것도 없고 당 정간의 회의도 없고 더더구나 당정 청간의 회의는 거의 없고, 있는 것들도 그냥 거의 추인하기 위한, 형식적으로 사진 찍기 위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저는 민주주의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권력에 잡고 있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말하자면은 가짜뉴스 해가지고 언론으로 하여금 완전히 귀를 죽여놓고 입을 다물게 해갖고, 이렇게 가짜뉴스라고 대통령이 공격을 해가지고 언론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과거에 혹시 있었습니까? 그러면 언론이나 의회나 아까 대학교 교수님들을 포함한 일반 사회에서 정권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불안해서 무서워서 못한다, 공포 분위기에서 못한다, 이게 계속 늘려질까요? 저는 이게 폭발을 하면요, 가스 폭발은 폭발도 아니라고, 화산 폭발은 폭발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민주주의의 후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제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여당이 180명이 돼도 필요할 때는 각자가 다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집단으로서의 정당의 포획이 돼서 그냥 한 구성원에 스스로 불과해지는.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정당원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다 포기한 셈이 된 거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였고, 특히 또 우리나라 국회가 입법이 좀 많습니다. 다른 나라 의회랑 비교해 봤을 때 이 법안 수가 많아요. 법안 제출수가 많은 거죠. 법안이 통과돼갖고 통과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요? 예, 특히 이번에 좀 늘었는데, 제가 국회 뭐 통계를 보니까 동일 기간에 비하면 계속 늡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 20대 국회 요 기간에 비해서도 몇십 프로가 늘었어요. 경쟁적으로 지금 법안을 내는 다는 아니지만 법안이 는다는 것은 규제가 는다는 것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말씀하신 특별법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런 규제나 제한은 가능한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계몽주의적인 접근이에요. 이게 다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르쳐줘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방통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제 독선이 되는 거고, 오만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오늘 오후자에 문화일보에 칼럼이 이제 쓰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연방주의자 논집이라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게 85개의 논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1번째 글이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에 관한 논리입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면 모든 인간이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망으로 견제를 해야 된다. 야망을 가진 사람을 야망을 가진 사람으로 붙여놔야 재밌는 이자가 말이에요. 일탈하지 않는다.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그래서 ambition against ambition인데, 그래서 권력을 뜯어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회가 가장 강력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두 개로 나눠놓은 거예요. 상하 양원으로. 나눠놓고 서로 관계되지 않게 또 막아놨어. 관계를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선출 방법도 달리해놓고 임기도 달리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견제해라. 이게 니들 역할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사상의, 재정상의 그런 독립까지 전제를. 그게 연방으로 주정부로, 연방정부 안에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역할을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국민의 권력에 대한 평가 주기가 짧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도 앞으로 평가의 대상이 들어갈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럼 국회의원 아니 해야 되는 사람은 안 해야 되는 거고 괜히 패가 망신인 거죠. 개인과 가문의 영광일지는 몰라도 본인에게도 별로 좋지 않고 예. 공동체엔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그걸 가려내는 게 이제 선거니까. 아,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이제 한 시간이 경과를 해서, 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학생들을 늘 접하잖아요. 네. 거의 20대 초반 그렇습니다. 학생들이잖아요. 예? 20대 초반의 요 시점에 있어서의 정치, 말하자면, 그 지금의 기존 정당들, 여당, 야당, 네. 뭐, 그냥 아까 뭐 관념적으로 나누자면 뭐 진보, 보수, 지금 정당들에 대해서 20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팀 플레이를 좀 하기 때문에 이 팀을 구성하려면 학생들에게 좀 개인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만 보는데 정치적 성향, 뭐 개인적 배경 이런 걸 쭉 해서 가능한 다양하게 이게 팀이 구성될 수 있게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만날 것 같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게 네. 뭐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정치적 성향을 잘 안 밝힙니다. 20대들이 안 예, 밝힌다고요? 그리고 그래도 혹시 기존 정당 중에 뭐 혹시 좀 마음에 드는 거 있냐 그러면 대부분 없음이에요. 예. 그리고 없으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어떤 친구는 다 동그라미 쳐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렇게 다. 그럼 이건 뭐니? 그러면 다 부분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예. 얘는 좋고 얘는 싫은 게 아니라 얘는 이게 좋은데 저게 싫은 거고 네. 그러면서 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MZ세대인데 네. MZ세대인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뭐냐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호나 그 바람에 대해서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존의 정치권이 얼마나 잘 받아낼 수 있느냐. 일단 이해를 해야 받아낼 거거든요. 그렇죠. 이해를 하기 못해요, 지금 현재는. 예. 일단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취업, 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기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예. 해결해 주기를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겠지만 내년 대선에서도 결국 능력의 민주주의를 누가 보여줄 수 있겠느냐. 문제 해결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 그걸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권, 기존 정치권들은 지금 이런 말씀 들으면 긴장합니다. 가르치려고 그러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주입시키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20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치 성향, 한마디로 말해서 이념, 진보, 보수 우리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 투표하겠습니다 라고 한다 그런다면 그 표를 얻으려면 이념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이득이 어떻게 해서 너희들한테 이게 말하자면 이득이 된다라고 너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결국 비전과 아젠다와 뭐 이런 정책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고 행태도 예를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특강을 많이 모십니다. 네. 이제 오늘도 이제 저녁에 금요일 6시에 시작을 해요. 오후 6시. 네. 그냥 8시, 9시 끝나는데 분야별로 직업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특강을 하는데 제가 하는 건 포스터 하나 딱 만들어서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 어디에 사람이 많이 오냐? 간단하더라고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겠죠. 네. 그럼 뭘 듣고 싶으냐? 네.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 네. 거기에 딱 꼬집어주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는 거예요. 네. 다른 과에서도 오고 온라인의 접속량이 네. 느는 거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전엔 제발 와서 들어라. 이거 좋은 얘기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니들의 필요가 뭐냐. 네. 거기에 내가 부응하는 게 가장 확실하게 사람을 모으는 방법. 모으지 않아도 돼. 그냥 포스터 하나만 카페에 올려놓으면 알아서 오더라고요. 강사도 초청하지 마시고요. 방금 요 얘기를 정당에 가서 강의를 하세요. 그 정당 사람들한테. 당신들 표 얻는 방법 뭔 줄 알아? 그래서 곧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표가 있으니까. 입당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참 오늘 모처럼 현안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지금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 이 프로에 아주 재밌는 프로 마지막에 그게 있는데요. 네.
안 물어보고 안 가르쳐주고 네. 이제 요즘 세상 사람들의 관심들 중에 네. 트로트가 뜨고 있는 거 아세요? 네, 뭐 한참 교수님도 트로트 있죠. 부르세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썩 저기 하진 않습니다. 아는 노래도 하나도 없어요? 아는 노래요? 글쎄요, 요새 코로나 이후에 노래방 가본 적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교수님 입당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분들 공천 주면요 가서 일반 사람들은 못 어울려요. 팝송이나 뭐 클래식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가서 표 많이 못 얻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팝송도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즐기는 노래도 함께 같이 어울려서 부를 줄 알아야지. 그게 이제 정치입니다. 교수님하고 차이점입니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